안녕하세요. 저 최영주 당당내과 의원의 최영주 원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네 여기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중증 당뇨병 췌장 장애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이게 굉장히 생소하신 내용일 텐데 사실 장애인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시각장애 지체장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내과적 질환에도 장애가 되거든요. 예, 신부전이나 신부전 이런 경우도 이제 중증 질병을 가진 분들은 장애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7월 1 일부로 이 당뇨병 쪽에서도 심한 당뇨병에 한해서 인제 췌장 장애 진단이 가능해져서 사실 인제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 그 대상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 1형 당뇨병 이제 인슐린 여러 번 맞고 어릴 때부터 당뇨 진단받아서 이제 계속 인제 인슐린 많이 맞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물론 빈도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 당뇨병 환자의 1 에서 5%도 안 되고 굉장히 수는 적지만 이제 이런 환자들, 예. 근데 사실 이게 1형 환자들만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췌장 장애 진단이 결국 1형 당뇨병 얘기가 아니라 2형 당뇨병 중에서도 오래 당뇨를 앓고 나시면서 인제 인슐린 분비가 너무 중증으로 떨어진 췌장 부전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장애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그런 지원이 생기고 또 환자분도 이해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당뇨병 환자를 봤을 때는 일부에 대한 얘기지만, 예, 그래도 한번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인제 당뇨병 파트 인제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은 인제 이게 이제 막 생긴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막 인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최근에야 인제 나와서 저도 어제도 학회에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요런 내용들이 인제 저희도 인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환자분도 직접 알아야 뭘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요걸 한번 요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2026년 이제 7월 1 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실제 어떻게 등록하고 인제 서류 어떻게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걸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장애인 복지법 이런 걸 인제 개정하면서 같이 우리가 기존 15개 장애 유형에 췌장 장애를 추가해서 이제 16 개째로 인제 중증 당뇨병의 췌장 장애로 인제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런 해당되시는 분들을 인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써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진단서 발급이 됐다고 무조건 장애인 등록이 되는 건 좀 아니고요. 어떤 이런 장애 등록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이제 의료기관에서 떼 주는 것뿐이지 실제 신청하고 등록하고 결국은 또 심사를 받아서 결국 공단서 심사에서 인제 적합 판정을 받아야지 인제 그래서 그 또 내용을 통보받아야 그다음부터 이제 장애인 판정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고런 상황이고요. 음. 그래서 등록 절차는 보시면은 일단은 환자분이 인제 이런 진단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인제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아마 인제 거의 해당이 되실 거기 때문에 1형 환자들은 인제 고런 걸 해 봐야 되지만 사실은 2형 환자들 중에서도 인슐린 맞고 있거나 아니면은 사실 2형 환자 중에서 사실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약으로만 대충 때우면서 혈당이 너무 조절 안 되는 상태로 그냥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가 췌장 장애가 맞는지 한번 신청하고 싶다,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진단 요청을 의료기관에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진단서 발급하는 의료인이 좀 특정돼 있어요. 요게 쪼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모든 내과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분비내과 의사,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우리가 내과라고 하면은 인제 우리가 일반의 과정 거쳐서 레지던트를 전공의 거쳐서 인제 어 내과 전문의가 되는 거죠. 내과 전문의가 되고 나면 이제 분과 전문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장내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이런 식으로 다 분과가 나뉘는데 저는 인제 내분비내과를 선택한 거죠. 내분비내과를 2년 내지는 3년 코스를 밟아서 이제 그 전임의 이제 그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획득하신 선생님들만 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에는 다 계시고요. 저처럼 개원한 내분비내과 의사도 있지만, 그래서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뇨병 학회에 가 보면은 그런 가능한 그런 의료기관들 딱 인제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시고 또 유지하신, 사실 인제 이것도 저희가 내분비내과 분과 전문의를 저도 땄어도 이제 5 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 자격을 유지하려면.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5 년마다 평점 따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그게 갱신이 안 되신 선생님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진단 발급에 대해서는 갱신을 못 하셨더라도 처음에 내과 분과 전문의, 내분비내과 분과 전문의 따시기만, 자격증만 발급받으신 바가 있으시면은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서 요거를 인제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은 인제 각 거기 기준에 맞게 환자를 인제 진단하고 진료하고 검사를 해서 이제 서류를 준비해 주는 거죠. 그 서류를 해서 이제 진단서 발급해 주면 신청인이 그 서류를 다 챙겨다가 이제 본인이 인제 지자체에 이런 데다 내는 거죠. 그럼 이 지자체에서 이제 연금공단에다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공단에서 이런 심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에서 인제 그런 '이 사람은 장애 진단이 맞다.'라고 판정이 되면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인에게 인제 그 가부를 알려주는. 그래서 요 시간이 저희가 진단서 발급과 결과 통지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뭐 제가 딱 진단서 쓰면 딱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어떤 저는 나름대로 했지만 또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하고요. 그리고 꼭 그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분과 전문의를 찾아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신청일로부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급적은 빨리 하려고 하겠지만 인제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인제 이런 그런 국가 일이 예 그런 공적인 일이 빨리빨리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달은 아마 소요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정말 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슐린을 우리 보통 기저 인슐린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번 맞는 요법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혈당 조절이 안 돼 가지고 다회 인슐린 요법 내지는 펌프를 다는 경우, 이렇게 해야지만 혈당이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인슐린을 치료하는 그런 환자이죠. 그것도 6 개월 이상입니다. 6 개월. 뭐 딱 하루 맞고 저 장애진다 해서 이게 아니고 좀 장기간 6 개월 이상 동안 이렇게 멀티플 인슐린 인젝션을 하거나 아예 펌프를 다는 고런 상황이 환자이면서 플러스 피 검사도 필요해요. 혈당이 이게 140 이상일 때 우리가 인제 인슐린 분비가 아시겠죠? 인슐린 분비는 이 혈당이 높아야지만 인슐린 분비가 되는 거잖아요. 자극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혈당이 뭐 70, 60 이거밖에 안 되면 인슐린 분비는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40 이상이 될 정도로 좀 더 자극이 된 그 상황에서 같은 동시에 C 펩타이드 레벨, 인슐린 분비 등을 봤을 때 그게 0.6 이하로 정말 안 나올 때, 이 세 가지가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적절 치료한 그 의무 기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혈당이 높은 순간에 C 펩타이드 레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일형 당뇨병이다 내지는 당병이 있다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슐린을 장기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슐린 분비가 너무 떨어져 있는 중증 쇄도부전 상태이냐를 보는 게 인제 심한 장애의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6 개월 이상 그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의무 기록도 같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6 개월 동안은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인슐린은 그럼 무조건 하루 4 번씩, 그러니까 기저 인슐린 쓰고 식사 인슐린 3번 다 맞고 이렇게 하루 4 번씩 맞거든요, 보통 일형 환자들은. 그럼 반드시 그렇게만 치료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또 환자분이 뭐 프리믹스, 그러니까 혼합형 인슐린을 쓸 수도 있고, 좀 하지만 기저 인슐린은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기저 인슐린만은 안 될 거고, 아마 혼합형 인슐린이나 좀 인슐린의 그 좀 약간 형태가 좀 달라도 이제 의사의 소견만 있으면은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경구약제를 같이 저도 사실 일형 환자들 경구약제를 좀 많이 쓰는 의사인데, 그런 경우도 상관없이 인슐린만 쓰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고렇게 어떤 의무 기록상 이 사람은 일형 당뇨에 가까울 정도로 쇄도 부전이 심하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진단 소견.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예 췌장을 다 절제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아주 명백하죠. 그런 경우는 수술한 병원에서 그 의무 기록지가 이제 수술 기록지가 들어가겠죠.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자가항치가 2종 이상,
보통 제가 이제 게드만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서 2종 이상 양성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차피 2종 이상이면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굳이 이렇게 검사까지 안 하고 예외를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진단의사 요건이 보면은 내과 내분비대사 분과 또는 소아청 이게 일형은 아기들도 많기 때문에 소아청소 내분비내과 전문의랑 한테 꼭 진단해야 되고 또 만일 그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알고 보니 내가 나를 보시는 선생님이 내분비내과가 아니야. 근데 나는 장기 진단을 해 보고 싶어. 그러면은 6 개월을 다 채우실 필요 없어요. 6 개월 동안 어떤 의무 기록상에는 그거는 가져가야 되지만 최소 3 개월 이상은 내분비내과 의사 선생님 찾아가셔야 돼요. 3 개월 이상은 아무튼 그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또 검사도 진행해서 그 3 개월 이상의 그 내분비내과 의사와 만나고 또 그 선생님한테 진단서를 발급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6 개월을 채워야 되니까 인제 그렇게 옮긴 경우에는 그 전 병원에서 치료했던 기록이라든가 검사 수치를 들고 오시면 갖고 오시고 신뢰 가능하면 그걸 내용으로 인제 우리가 써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내분비내과가.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인제 딱 수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제 막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140이 넘기면 그러니까 이게 공복 혈당 플러스 C-펩타이드 레벨이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공복 혈당이 139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나라 기준이랑 굉장히 좀 이렇게 딱 고지식해 가지고 딱 뭐 수치만 틀려도 인정을 안 해 줘 버려요. 그래서 꼭 140이 넘겨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통 피 검사 오시면 보통 저도 인제 공복 혈당 위주로 하게 되는데 할 수 없이 이런 분들은 식사 후에 오셔라. 왜냐하면 인슐린 많이 맞는 분들은 혈당이 잘 되거든요, 공복 혈당.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날 하루는 어쩔 수 없이 식사 후에 어떻게 보면 인슐린도 맞으면 또 혈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인슐린 좀 평소보다 조금 작게 맞아라 이래 가지고 그 체열하는 그 당시에 적어도 140 넘기도록 요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혈당 검사 동시 체열을 해서 C-펩타이드 레벨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한 번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한 번 이게 장기간 동안 쇄도 부전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체열하고 3 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총 2 번, 그러니까 6 개월 내에 2번 이상 C-펩타이드 레벨이 0.06 이하 0.6 이하로 떨어진 거를 2번 다 기록지를 내야지만 인제 쇄도 부전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3 개월 이를테면은 내가 3 월 1일 날 첫 번째 검사를 했다. 근데 6 월 1일 날 했으면 안 돼요. 3 월 1 일이면은 6월 2 일부터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월보다는 플러스 3을 해야 되고 일보다는 플러스 1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딱 오셔 가지고 검사를 진행해서 날짜도 딱 맞춰야 돼요. 이게 굉장히 고지식한 얘기인데 아무튼 고런 식으로 3 개월 이상 간격을 맞춰서 2 번의 인슐린 분비 등 체크를 해서 특히 혈당이 높을 때 140 이상일 때 고걸 해서 고 2 가지 검사 기록이랑 의무 기록지 그리고 진단서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단위도 정확히 써야 돼요. 물론 단위가 다 거의 인제 대한민국 내에서는 통일된 단위를 쓰긴 하지만 단위까지 정확히 명시해서 인제 저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진단서 요건 심사형 진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그 좀 배부해 놓는 그런 포맷이 있어서 이건 의사가 인제 고 내용에 맞게 써 주면 되는 거고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 만약 이게 중간에 의사가 바뀌었으면 그 전 기록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6 개월 이상의 그런 의무 기록이 그래서 이 환자는 이런 인슐린을 써 왔고 이렇게 치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 수술을 했다. 수술했으면 이제 수술 기록지나 이런 거에 필요할 거고 전조제수면 양성했으면 또 그런 기록지. 요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 같은 개인 병원보다 이제 큰 병원에서 수술까지 한 그런 대학병원에서 이제 주로 챙길 서류 같고요. 그래서 6 개월 이상 요런 했음에도 뭐 이런 근거로 해서 구체적 기재 이런 내용을 제가 쓰면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 번 그러면 장애 판정 받으면 끝이냐? 그렇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2 년마다 재판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 년에 또 이걸 또 해야 돼. 2 년. 그래서 고때는 대신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지금은 2번 검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재판정 시는 우리가 또 진단서를 내는 그 시점 그 전 3 개월 안에 C-펩타이드 레벨을 또 해 가지고 고거에 또 0.6 이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2 번째 또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재판정을 연속 3 회 그러니까 이번 올해 하고 2 년에 또 하고 또 2 년에 또 통과했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돼. 예. 그렇죠. 3번 연속 분비가 이렇게 떨어진 걸 확인했으면 굳이 그걸 막 2 년마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고런 식으로 해서 고거는 재판정이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아예 췌장전 저질술이나 정말 이식을 해 버린 이런 분들은 어차피 심하니까 이런 경우 또 인제 제외가 됩니다. 음. 그래서 1형 등록이면 자동으로 등록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1형 등록이라 1형 당뇨병 환자를 하더라도 이를테면 이런 경우 있죠.
이제 자가항체가 나와서 1형은 맞아. 1형으로 진단은 받았는데 자가항체가 아직 나오지만 그러니까 라다 같은 환자죠. 지진형 성인성 1형이기 때문에 아직은 분비능이 남아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인슐린 그 분비해 보면은 0.7, 1.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1형 당뇨병이지만 그러니까 1형 당뇨병 혜택은 받지만 췌장 장애 등록을 아직은 안 드린 거예요. 제 환자도 이런 분들 꽤 있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검사해 보는데 안 되면 몇 년 후에 될 거다. 왜냐면 이제 자가항체가 있으면은 결국 점점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요번엔 만약 고 등록이 안 되면 아직 다 떨어진 게 아니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다. 좋아하시고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2년 후에 뭐 해 보든가 내년에 해 보든가 이런 식으로 몇 년 후에 다시 해 보면 됩니다. 그럼 혼합형 인슐린 인정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기저 인슐린과 식사 인슐린 아침, 점심, 저녁에서 총 4번 맞는 인슐린이 인제 우리가 다회 인슐린 요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만 원칙적으로 사실은 되지만 부득이한 사유와 검사 소견을 전문의가 기재하면 제한적으로 진단 가능하다. 이를테면 환자가 정말 '난 도저히 인슐린 한 번 더 또 못 줄이겠다.' 정말 환자랑 너무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도 믹스형으로 3번 하는 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쓸 수가 있겠죠. 경구 혈당 강화제 복용 중이어도 관계없이 요게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골치 아팠는데 다행히 경구 약제에 상관없이 이거는 요 기준에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지금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장애인으로 만약에 등록이 돼 버리면은 대입이나 취업에 약간 그 장애인 전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런 거를 또 혜택을 누리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더 인제 빠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뭐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요건 아마 그쪽에 공단 쪽에 얘기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1형 당뇨병이 무조건 췌장 장애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췌장 장애 판단의 중심은 1형이냐 2형이냐 이런 병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슐린 채도 부전이 얼마큼 심하냐. 그 중증도로 심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형 당뇨병은 췌장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형 당뇨병 중에 우리가 2형 당뇨병도 한 30년, 40년 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진짜 인슐린 분비가 0.0 막 이렇게 나와요. 저도 그런 환자들을 사실은 1형 당뇨병의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근데 너무 떨어진 분들은 제가 1형 당뇨로 사실 등록을 해 드리죠. 왜냐면은 그 연속 혈당기가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2형 당뇨병도 사실은 이 연속 혈당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형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치료하는 행태가. 왜냐면 너무 안 되니까 인슐린 여러 번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혈당도 더 자주 체크해야 되고 연속 혈당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 2형에서 시작한 1형 수준까지 내려온 사실 엄밀히 말하면 2형 당뇨병 환자지만 고 혜택을 받게 해 드리느라고 1형 당뇨병으로 조금 변경해서 신청해 드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2형 당뇨병이더라도 너무너무 오래된 당뇨병 특히 인슐린을 써도 잘 안 듣거나 아니면 사실 인슐린으로 아직도 치료 안 하는 그런 최도 부정 2형 당뇨병 환자도 있더라고요. 혈당이 하도 높아서 저희 병원에 왔는데 해 보니까 너무 낮아 인슐린이. 근데 약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물론 많지는 않죠. 2형 당뇨병에 거의 한 2형 당뇨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환자 중에 글쎄 한 뭐 한 2~3% 될까지 아주 적은 유형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2형 당뇨병도 사실은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외도 아닙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것은 1형 뭐 분류 우리가 그러니까 의학적인 분류죠. 이게 원인에 따른 분류라고 봐도 되는데 1형, 2형 그러니까 2형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베이스로 한 그런 2형. 1형은 정말 인슐린 분비 자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자가항체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바이러스 질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췌장이나 이런 거 절제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완전히 그냥 다 깎여 버린 거의 없는 경우 1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아예 원인에 따른 분류로 1형, 2형을 얘기하지만 이건 발병 원인 중심이고요. 네, 최도 부전 당뇨병은 원인과 무관하게 그저 인슐린 분비율이 너무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능적 중등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중에서 췌장 장애는 또 최도 부전 중에서도 그 아까 수치가 그 정도로 140이 넘었을 때 인슐린 분비가 그렇게 쪼그라들 정도로 더 심한 그 기준을 충족한 그런 중증 췌장 장애이기 때문에 최도 부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장애인으로서 인정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인제 그런 법적 행정 기준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형 당뇨병도 너무 오래되시면은 이렇게 장기 유병 기간에 따라서 최도 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장애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췌장 잔해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6개월 이상의 다회 인슐린 요법에 그런 어떤 그런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공복 혈당 100 그러니까 혈당 140 이상일 때 잰 C펩타이드 레벨이 0.25. 이거는 또 유린 검사로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C펩타이드 레벨 피 검사 하나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요걸로 할 것이고 반복 2번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채도 부전 당뇨병이라는 또 이거는 인제 다른 또 이제 의학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공복 C펩타이드 레벨이 0.2 이하일 때를 최도 부전 당뇨병이다. 이거는 1형, 2형 상관없이 그냥 최도가 인슐린 분비가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공복일 때 1.8. 그러니까 아까 기준보다 조금 높죠. 그러니까 이제 공복은 0.6이고 식후에 그러니까 140 이상일 때 1.8까지는 일단 인슐린 분비가 상당히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최도 부전 당뇨병의 기준은 0.6과 식후는 그러니까 140 이상인데 1.8이에요. 그리고 24시간은 이렇고요. 그리고 인제 다회 인슐린 이걸 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더 심한 장애를 141 이상일 때 그러니까 비공복 C펩타이드가 0.6 이하일 때를 더 심한 좀 더 협소의 의미로 췌장 장애로 진단해 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더 엄격한 기능 저하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이런 1형 당뇨병 등록이 아니라 요런 기준이 필요하고 그래서 검사를 해 보면서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인제 제가 임상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기준에 맞게 따박따박 그 날짜에 딱 오셔 가지고 수치 딱 보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저희 1형 환자로 저도 인제 거의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제가 식후 CPAP은 잘 안 하거든요. 인슐린 분비가 0.6 이하면은 그냥 1형으로 저도 인제 판단을 해서 계속 인제 그 사람들이 계단투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강체도 나오고 분비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1형으로 등록을 시키고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이 췌장 장애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140 이상이 딱 뽑아 보니까 1.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은 의외로 인슐린 분비가 좀 살아 있어서 좀 안 될 것 같다 했더니 굉장히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저도 환자분을 이렇게 대해 보면은 이게 췌장 장애 등록이 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또 이게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니까 또 실망하시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네 아무튼 이런 혜택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 진단이 되면은 사실 인제 뭐 물론 카드도 나오고 다 좋은데 저는 사실 제가 인제 대학병원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장애 등록됐을 때 얼마큼 큰 혜택인지 저는 아직 크게 저도 이렇게 체감하지 못했는데 뭐 의료비 자체가 완전 뭐 다 깎이고 뭐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이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인제 일부만 우리가 하는 거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으로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복지 카드나 뭐 장애인 등록증 요런 건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제 뭐 이런 의료비 이런 지원을 받기는 하나 이거는 조건이 있다. 각자 이건 알아보셔야 돼요. 지자체나 인제 자기 상황에 알아보셔야 되고 오히려 요런 쪽이 저는 교통, 문화, 통신, 공공용 이게 생각보다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KTX 50% 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요런 거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일자리 취업이나 뭐 입시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장애인 쪽으로 인제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쪼끔 더 남들보다 기회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증이 그러니까 이게 인제 판정이 되면 거기서 인제 안내를 해 주시겠죠. 그래서 등록 결정되면 뭐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이런 지자체에서 알아보시면은 요렇게 장애인 등록증이 인제 발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흔히 말하는 또 이런 거 있죠. 장애인 주차 이런 거 안 돼요. 장애인 주차는 이거는 보행 장애인 그래서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 우리 주차장 쓸 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체부자 그러니까 인제 정말 못 걷고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뭐 이거 했다고 다 이거 스티커 붙여 가지고 다 남들 편하게 주차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되고 장애인 콜택시도 이거는 안 된다 그러고요. 연금 이런 것도 이것도 인제 좀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혜택이 다 돼서 막 또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그나마 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인제 자기 기준에 맞게 그러니까 인제 급여 이종이나 차상위 같은 요런 분들이 인제 쪼끔 의료비 지원이 받을 수 있을 거고 이런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쪼끔 어느 정도 경감해 주는 효과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비도 실비 증세 이런 건 모르겠어요. 이건 다 그 상황에 따라 이런 얘기는 별로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고 각자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같고 네 요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50% 막 이래요.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 공영 주차장 50% 할인 그리고 이런 뭐 공공 체육 뭐 통행료 이런 거 다 요런 거는 인제 요금 감면 영역은 이거 요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 요금도 뭐 50% 할인하고 뭐 요런 거 도시가스 요런 거 뭐 소소한 소소하지만 또 챙기면 또 이득인 요런 게 있고요. 저는 이런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일자리나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런 취업이나 대입에서는 쪼끔 빨리 심사를 진행해 준다고 하니까 요런 부분들은 인제 좀 관심 있게 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고렇게 해서 진행 그래서 아마 저희 이거를 아마 일형 환자들은 이미 저보다도 더 빠삭하게 알고 계시 이게 아마 무슨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일형 당뇨병 그런 그 사단법인에서 아마 당뇨병 학회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쪽으로 왜냐면 인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이게 아기 때부터 일형 당뇨 진단 받아 가지고 인슐린 계속 맞아야 되고 정말 일상생활은 사실 어렵고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인제 인제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학회랑 같이 연계를 해서 아마 이런 쪽으로 법안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인제 통과가 돼서 7월 1 일부터 가능해진 게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 소식들을 그런 일형 당뇨병 그런 모임 같은 데서는 많이 공유들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인제 환자들이 아무래도 저는 일형 환자들이 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학회에서는 오히려 인제 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지 인제 의사들한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인제 이제서야 어제 학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또 한두 달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고런 식으로 쫙 정해진 거는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7월 1 일부터 인제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제 만일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이제 오늘 날짜로 한번 인슐린 분비능 스페벨 검사하고 앞으로 3 개월 후에 또 한 번 체크를 해서 그다음에 진단서가 발급이 나가기 때문에 요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막 그래서 저한테 미리 막 그러니까 7월 1 일이니까 4 월쯤부터 이거 빨리 해 달라고 부탁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맞으면은 뭐 7 월쯤에 진단서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런 또 어떻게 보면은 좀 혜택을 뭐 모든 당뇨병자가 받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혜택이 있어서 또 이런 걸 또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또 사실 의사도 알아야 되고 이게 이걸 알아야지 써 주죠.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공부를 했고 또 환자분들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런 게 있다는 거를 이제 오늘 그냥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오늘 뭐 좀 너무 좀 이렇게 협소한 얘기를 했지만 뭐 그래도 뭐 그 전반적인 당뇨병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오늘 또 마침 시간이 좀 여유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질문을 커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볼까요? 예. 아쿠아 블루 님이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요번에 왼쪽 등 통증에서 CT를 찍었는데요. 정상이로 하셔서 지내고 있는데요. 통증은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이게 꼭 당뇨랑 관련이 있을까요? 왼쪽 등 통증 이게 췌장염이든 췌장암이든 CT를 찍어서 진단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아주 초기라 모를까. 그리고 인제 이 췌장염의 증상은 이제 CT도 CT지만 인제 피 검사로 또 아밀라제 라이파제 같은 그런 췌장염 효소 수치를 보는 게 있거든요. 정 불안하시면 그것까지 한번 피 검사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게 다 괜찮아. 그럼 뭐 아니지 뭐. 췌장 쪽에 물론 인제 췌장암이 워낙 무섭다 보니까 그리고 췌장암으로 아플 정도면은 그거는 CT에서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미 다 진행이 돼 버린 상태라서 그냥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일단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등 통증이 꼭 뭐 안의 기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뭐 디스크라든가 다른 이제 근골격계 통증이 더 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크리스탈리아 선생님께서는 식후 2 시간 혈당 250 이상 반복됩니다. 이런 수치가 지속되면 췌장에 더 안 좋을까요? 일단 식후 2 시간 정말 다른 날 식후 2 시간 혈당이 250 이상 2번 이상 반복되면 당뇨병입니다. 음. 1 시간이면 또 그런데 2 시간 혈당이 250 이면요 1 시간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거 당연히 당뇨병이죠. 당뇨병이 췌장에 안 좋겠죠. 당뇨병이 췌장이 안 좋으니까 당뇨병이 왔지. 예. 그래서 식후에 튀면서 식후 고혈당이 계속 지속되면은 췌장 스트레스 더 상할 테니까 치료를 제대로 안 하시면은 당뇨가 더 진행돼서 아까도 말했던 진짜 심하면 최초 부전까지 갈 수도 있죠, 아무 치료도 안 하시면. 그래서 이거는 이 수치 자체가 당뇨병 기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단을 내리시고 필요하면은 이제 당뇨 치료까지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볼까요? 췌장 초음파에서 위축 소견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췌장 크기가 줄면 기능도 같이 떨어진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예. 이게 인제 그 나이가 드시면 이런 각 기관들이 조금 위축되면서 인제 담관이 커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모양을 봤을 때 뭐가 생기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 췌장에 뭐가 덩어리가 있어요. 아니면 췌장이 부었어요. 췌장 주변에 이상한 이런 체액저류라고 하는데 고런 게 좀 하면서 염증 소견이 보여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가장 흔히 나오는 인제 노인성 변화가 췌장 자체가 인제 빠지는 거예요, 힘이. 이제 그러면서 인제 췌장의 실질이 쪼그라들면 담관이 커지거든요, 쇄도관이. 예. 그런 경우가 사실 제일 흔해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병이라고 보진 않고, 네, 물론 다른 것도 다 같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왜냐하면 췌담관이 늘어나면은 또 우리가 감별해야 될 것이 췌도에, 그러니까 우리 췌장 안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게 어딘가 막히거나 아주 췌장암 초기에는 딱 그 관의 초기에 딱 막히는 경우에는 덩어리가 자세히 보이진 않으면서 췌장 담관만 확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돌이 꼈다든가 꼭 덩어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인제 위험하다기보다 인제 그런 급성염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걸 감별해야 되지만 이제 살짝 전반위적으로 약간 늘어나면서 췌장이 좀 위축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노인성 변화로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걸 판단하는 것이 인제 영상의학과에서 인제 얘기를 해 주실 거고, 그래서 뭐 임상 증상과 함께 이런 영상 그 판독 소견을 봐서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 님께서 어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버지가 인슐린 시작한 뒤 저혈당이 자주 옵니다. 이런 경우는 췌장이 완전히 기능을 잃을" 아니죠. 진짜 저혈당이 오는 경우는요. 이게 일단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 식사를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저혈당이 올 만한 상황이었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마 인슐린 시작했다는 거 보니까 기저 인슐린일 텐데 또 몇 단위로 시작했는지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없긴 한데 처음 인슐린 시작하면 저혈당 많이 흔하게 오죠, 흔하게. 그래서 일단 인슐린을 그래서 시작할 때 저용량으로 인제 보통 10 단위 내지는 kg당 0.6 단위 정도로 좀 약하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인제 인슐린 분비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 그리고 또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당뇨병은 맞는데 인슐린이 잘 듣는 게 잘 안, 인슐린 저항성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면 인슐린을 써도 인슐린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저혈당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보통 통통하신 분들. 근데 반대로 인슐린 분비가 확실히 떨어져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 거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인제 1.5형 당뇨병, 1형에 가까운, 그러니까 2형 당뇨병은 전형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분들이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데 분비가 나오다 지쳐서 인제 혈당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인제 전형적인 2형 당뇨병인데, 좀 반대 타입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인슐린을 나름대로 10 단위 아주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팍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슐린이 잘 듣는 거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저혈당 위험이 있는 거죠. 특히 이게 마르신 이제 뒤늦게 오신 그런 당뇨병 환자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요런 걸 위해서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하고, 정말 좋은 분들은 인슐린을 뭐 4 단위나 정말 쪼끔 쓰거나 아니면 인슐린을 정말 다른 약제를 아주 최소화해서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슐린 저항성이 거의 없는, 인슐린 민감한 이런 분들은 충분히 저혈당 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췌장이 완전히 기능이 잃은 상태라서가 아니라 췌장 기능이 오히려 남아 있거나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없는, 인슐린이 너무 잘 듣는 이런 타입일 경우에 이런 저혈당이 더 오기가 쉽습니다. 고거는 인제 고때 그 상황에 맞게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혈당이 자주 오는 그런 다른 원인이 없는가, 식사를 잘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런 경우도 있죠. 어르신이 같은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에 이게 인슐린은 오래 몸에 자꾸 쓸데없이 오래 남다 보니까 저혈당이 자꾸자꾸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혹시 콩팥 기능이 흔들린 건 아니었는지 요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질문 볼까요? 예. 당화의 지수가 10% 이상이면 췌장 기능 회복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10% 까지 올라간 경우가 인제 일시적이겠죠. 일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너무 훅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몸이
대개는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혈당이 나빠져 하면은 뭐 뚱뚱해지면서 자꾸자꾸 잘 먹고 막 운동 안 하고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인슐린 분비가 더 과잉으로 내면서 어떻게든 맞춰 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하다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갑자기 확 혈당도 올라가면서 인슐린 분비도 떨어지거든요. 인슐린 분비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는 당화수도 확 넘어가면서 혈당이 너무 고혈당 넘어가니까 체중도 확 빠지고 소변 많이 보고 이럴 때. 근데 이게 그러면 영구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다 떨어진 거냐? 거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 일시적으로 인슐린 쓰거나 혈당 관리 싹 해 가지고 한 6-7 정도로 빨리 떨어뜨려 주면 인슐린 분비가 0 점대로 확 떨어졌던 분들도 뭐 다시 해 봤더니 안정되는 해 봤더니 뭐 1 점대나 뭐 2.0 가까이 다시 회복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아예 처음부터 일형 환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0% 이상이면 다 우리는 췌장이 이미 다 맛이 가서 인제 계속 인슐린을 평생 맞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제 보통 1형 당뇨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어린 이 전형적 1형 당뇨는 인제 아기 때 청소년 때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슐린비가 딱 떨어져 있고 정말 자가항체 나오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분비가 회복되기 좀 어렵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더 흔히 보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췌장일이 살짝 떨어지면서 확 올라가는 경우. 10%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이제 정말 심한 뭐 당화수준만 15% 16% 까지도 봤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너무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이 일부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당화수도가 막 몇 프로 10 몇 프로인데 막 인제 환자분이 너무 실망하셔서 아예 치료를 시작도 안 하고 더 미루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을 한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 이런 거를 너무 그냥 '아유 나 너무 혈당이 높으니까 병원도 더 가기 싫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빨리 오셔서 인슐린을 잘 써 가지고 빨리 췌장을 좀 어떻게 보면 회복을 시키는 거죠. 이게 기절해 있는 췌장을 빨리 인슐린 넣어 줘 가지고 쪼끔 회복을 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췌장 기능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혈당 높으면은 '아유 내가 좀 더 해 보고 뭐 어떻게 해 보지.' 아니 '아이 병원 가면 분명히 나 심한 얘기 들으니까 안 갈래.' 이러지 마시고 진짜 빨리 오시는 게 좋아요 혈당이 높을수록. 그래서 인슐린도 바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예. 고렇게 하는 게 내 그나마 남아 있는 췌장을 빨리 회복시키고 또 오래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질문 들어볼까요? 네. 승환신 님께서 GLP-1 계열 약이나 SGLT2 이니비터가 췌장 기능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췌장 기능의 보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인슐린이에요. 췌장을 아예 췌장을 쉬게 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게 가장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고혈당을 빨리 해소시켜 아까 전에 말했지만 혈당이 높으면 일단 췌장은 자극을 받거든요. 어떻게든 더 해 보려고 자극이 된다고요. 그래서 고혈당을 빨리 해결시켜 주는 게 일단 췌장 기능 보존에 도움이 된다라고 어떤 약을 쓰든. 그중에서 인제 GLP-1 계열은 인슐린 분비 쪽을 좀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약이기도 하고 또 체중을 확실히 줄여 주기 때문에 그런 인슐린 저항성도 같이 해결을 해 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런 면에서 좀 췌장에 당연히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리고 SGLT 이니비터도 이거는 사실은 혈당 인슐린 분비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진 않지만 체중을 빠져주는 효과 그리고 인슐린을 좀 떨어뜨려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죠. 근데 인제 주의할 점은 아까도 했잖아요. 혈당이 너무 높을 때는 실제로 몸에서 인슐린이 막 필요로 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SGLT 이니비터는 인슐린을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인슐린 레벨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급한 고혈당에서는 이런 약들은 당장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반드시 혈당이 높을 때는 인슐린 먼저 쓰고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영구적이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당 좀 안정되고 인슐린 분비도 쪼끔 낮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인제 우리 SGLT 이니비터나 뭐 인크레틴이나 뭐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췌장 기능 보존에 뭐 그걸 위해서 일부러 이걸 쓴다 뭐 다 얘기는 모든 당뇨약이 혈당만 잘 조절하면은 췌장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약간 간접적인 효과다. 그래서 혈당이 너무 높을 때는 인슐린부터 쓰는 게 췌장 기능 보존에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볼까요? 인생은 순리대로 가자. 제목이 재밌네. 체중이 4 킬로 정도 빠지면서 혈당이 더 올라갔습니다. 혹시 이거 갖고는 일형이라고 볼 수 없죠. 일형 당뇨가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일형 당뇨 이제 보통은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제 전형적인 일형 당뇨는 젊을 때 보통 벌써 자강체가 발현되면서 그때 진단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전형적인 유형은 인제 아기 때 청소년 시기에 정말 혈당 막 펄펄 뭐 이제 거의 처음에는 사실 실려 오죠, 실려. 너무나 혈당이 높아 가지고 이 응급실로 가는 경우가 사실은 전형적인 일형 당뇨병 그 진단 수순이고요. 이제 좀 고 정도 4 킬로 빠지면서 혈당 확 올라간 경우는 아까도 아까 10% 얘기도 했지만 2형 당뇨병도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훅 꺼지면 그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1형 당뇨병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요즘에 1형 당뇨도 뒤늦게 오는 1형 당뇨도 있고 또 2형 당뇨 중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시베타드 레벨을 일단 봐요. 보는데 아까도 딱 한 번 갖고는 알 수가 없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유형 이런 거를 임상적으로 다 판단해서 1형인지 2형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1형인 줄 알고 막 1형 촬영 좀 했는데 알고 보니 2형이 이런 경우도 있고 처음에 당연히 이 정도 연세에 이 정도면 당연히 2형이지 했다가 몇 년 만에 뚝 떨어져 봤더니 또 1형으로 되는 경우도. 그래서 이건 딱 한 번 딱 얼굴을 봐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쪼끔 이제 전문가가 조금 시의를 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각도로 판단해서 인제 당뇨병이 1형인지 2형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지만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 또 질문 볼까요? 예. 그다음에 윤희 님께서 58세 남성이 당뇨 진단 15 년째입니다. 며칠 전 피검사에서 eGFR이 9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신장애가 시작된 거면 약은 메포민 계속 복용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키드니 지지를 늦출 수 있을까요? 너무 벌써 어 신장 기능 장애를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근데 15년 됐으니까 이거 15년 됐으니까 인제 슬슬 인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정상이거든요. 58세 남자인 90 정도면 아주 점수 좋은데. 예.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전혀 신장애가 벌써 시작됐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물론 인제 뭐 1 기, 2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60 이하는 떨어져야 인제 우리가 일단은 그 문제가 있는 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eGFR만 보진 않거든요. 우리가 제가 신장장애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단백뇨를 보죠, 단백. 이제 15 년째 인제 어느 정도 진행됐고 만약에 관리가 좀 안 됐다면 eGFR은 나중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뇨병성 신증은 이게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오히려 eGFR 올라가요. 막 130 막 이렇게 확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천천히 떨어져서 나중에 훅 꺾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좀 당뇨 한 좀 지나서 중간 정도 가서야 60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단백뇨가 나요, 단백뇨가. 처음에는 살살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다가 미세 단백뇨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서 뭐 어떤 경우는 막 1000 이상 막 거대 단백뇨 그러면 인제 eGFR이 60 이하로 팍팍 꺾이면서 쫙 진행되는 이게 전형적인 당뇨병성 신증이거든요. 그러니까 eGFR만 보시면 안 되고 단백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만일에 이 사람이 90 인데 단백뇨가 뭐 60 이다 이러면 인제 시작된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아직 초기지만 eGFR이 예 정상이지만 단백뇨가 마이크로알부민 나오는 단계. 예. 고걸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SGLT 인히비터를 써야죠. 콩팥 보호하는 당뇨병 약 아주 1 차 약이라고 말씀드렸죠. SGLT 인히비터를 반드시 써야 되고 메포민 같은 경우는 콩팥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는 근데 당뇨합병증은 당뇨 관리를 잘하는 게 여하튼 간에 모든 합병증 관리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메포민은 써야 되는 약인데 문제는 얘가 인제 메포민이 약간 그 락틱 애시도시스라고 이게 그 뭐냐 콩팥 기능 떨어질 때 좀 그 산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고게 좀 위험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드물긴 한데 워낙 인제 한번 나타나면 치명적이다 보니 예. 그래서 eGFR 그 신장 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약을 쓰기는 쓰되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고 30 그러니까 이제 90, 60, 30 얘기다 30 까지 떨어지게 되면 끊어야 돼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 그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30 정도 되면 이제 투석을 슬슬 준비해야 되는 고런 약간 고초입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메포민을 끊게 돼 있고 이제 45점 정도 됐을 때는 이제 30 점보다 좀 높죠. 고 정도 되면은 적어도 용량을 한 500 밀리 정도 좀 줄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메포민을 고렇게 좀 조심해서 쓰자는 얘기지 뭐 복용하는 데 문제는 없고 그리고 90 정도면 전혀 문제가 없죠. 열심히 써야죠 메포민은. 오히려 그런 단백뇨 여부나 다른 인제 의견을 보고 다른 우리가 중요한 콩팥 그 보호하는 약인 SGLT-를 쓰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인제 그게 더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또 볼까요? 예. 게드항체 예. 요게 인제 아까도 말했지만 1형 당뇨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1형 당뇨의 원인이 이제 가장 우리가 주류로 보는 게 자가항체성 1형 당뇨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자가항체라는 게 뭐냐 우리 류마티스 아시죠? 류마티스 그 관절염. 그게 뭐예요? 그 류마티스 그 관절에 자가항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가항체. 그러니까 자가항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항원 항체라는 거 뭐냐면 뭔가 이제 외부에서 균 같은 게 들어왔을 때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얘를 깨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나쁜 물질을 우리가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공격하기 위해서 항체가 발생되면서 항체가 둘러싸이면은 공격을 해서 인제 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자가 항체가 생기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도 내 관절에 생기지 말아야 내 몸인데 이상하게 자가 항체가 생겨서 내 면역 세포가 내 관절을 깨트리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췌장 세포에도 자가항체가 생겨서 췌장은 아예 아껴야 되는데 깨트리면 안 되는데 자꾸 희한하게 저절로 깨지는. 그래서 인제 그 대표적인 게 게드 안티바디라는 것도 있고 인슐린 안티바디, 오토 안티바디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게 인제 어떻게 보면 1형 당뇨병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가항체성 1형 당뇨병을 확인하고자 이제 그러니까 게드 안티바디를 해 보자라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만약 거기서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게 또 애매하게 아주 스트롱 파지티브면 당연한데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제 그게 또 인제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인제 좀 1형 환자들은 너무나 전형적인 1형 환자들은 그냥 처음부터 하이 타이틀로 나오고 야 누가 봐도 1형 당뇨는 이거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그거 굳이 사실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인제 지진형 1형이라 해 가지고 인제 분명히 2형 당뇨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당뇨 1형 그러니까 당이 올라가는 당뇨 진단이 시기가 늦어요. 그게 어린 시절도 아니고 거의 30-40대 넘어서 가는데 근데 아직도 인슐린 분비가 아직 이제 막 진단인데 스펙이 너무 낮은 거야. 마치 1형처럼 막 0.6 밖에 안 돼. 막 0.7 밖에 안 돼.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리고 또 보니까 또 몇 년마다 뚝뚝뚝 더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2형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인슐린 분비가 너무 빨리 나빠진다. 이럴 때 인제 자가항체를 검사를 해 보고 이게 자가항체성 지진형 1형이 있거든. 성인에서 나타나는 지진형 1형 환자. 이런 경우 진단할 때 인제 이 검사를 하죠. 그래서 제 환자 중에도 2형인 줄 알고 2형 약 먹고 왔는데 그 한 몇 년 1-2년 사이에 툭툭 떨어져 가지고 했더니 이게 나와서 1형 환자로 등록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예. 그런 환자도 아까 전에 말했지만 모두 다 췌장 장애가 되는 건 아니고 췌장 기능이 아직은 1.0, 0.8 이 정도로 나오면은 그 췌장 장애까지는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 환자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 보고 저는 "아유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좋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고럴 때 이제 주로 하는 검사가 이제 게드 안티바디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아마도 제가 췌장 장애 얘기다 보니까 췌장 관련 질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형 당뇨병보다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시죠. 1형 환자는 거의 뭐 많지도 않고 또 주변에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1형 환자들은 정말 인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소아 1형 환자는 사실 제가 못 보고 이제 저희도 청소년 시기나 그 이후 성인 된 이제 1형에서 아기 때 넘어와서 인제 1형 이제 성인 환자들을 제가 주로 보고 있는데 보면은 참 안 된 부분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아기 때 그렇게 막 식사 하나하나 다 인슐린 맞아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인슐린 그때그때 맞는 것도 애기들이 얼마나 맞기 싫겠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마음고생하고 진짜 참 그런 고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리브레도 나왔고 그래서 고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췌장 장애 진단도 되고 그래서 요런 혜택이 좀 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좀 하기가 쉬워졌는데 그래서 이런 환자도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성인 돼서 따라오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교육이 잘 된 분들은 정말 알아서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 주시고 아예 그냥 식습관이나 운동이 아직 딱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아주 존경스러울 정도로 따박따박 잘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또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벌써 30대 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벌써 인제 청소년 시기부터 거의 10 년 15년 되면 합병증 나오기 시작하니까 눈 좀 이제 나빠지면서 고런 분들이 또 있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참 1형 환자들이 참 어려운 부분에 인제 어떻게 보면 이런 단비처럼 요런 장애 진단이 되면서 쪼끔 혜택을 좀 쪼금이라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튼 뭐든지 뭐 그래서 저는 인제 1형 환자들 딱 처음 진단해 드릴 때 인제 굉장히 인제 막 좌절도 하시고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근데 사실 굉장히 운이 없는 건 맞거든요. 전체 당뇨병 환자의 아주 일부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퍼센트에 해당되신 거니까 뭐라 진짜 위로의 말씀은 없지만 근데 뭐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오히려 그냥 현실을 사실을 직시하고
빨리빨리 인정하고 인슐린을 적극적으로 맞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혜택 플러스 인제 그런 요즘에는 이런 CGMS나 AID 그러니까 그 자동 펌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잘만 하시면 저 따라오는 일형 환자들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약을 사실 쪼끔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인슐린을 오래 맞다 보면은 또 인슐린 자체가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인슐린을 과하게 맞는 경우는 뚱뚱해져요, 일형 환자도. 그럼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같이 따라 생기거든. 그러면은 그런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웨이트 조절하는 거랑 또 필요하면은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 좀 체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를 같이 써서 쪼끔 인슐린을 쪼끔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저는 좀 도와드리고 있으면서 저도 인제 많이 환자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무튼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제가 응원해 드리고 싶고 아무튼 좀 잘 인제 요런 걸 잘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